홍콩 시위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송환법, 범죄인 송환법 접었는데도 더 번진 홍콩 시위다. 그러자 외신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대 패배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위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자, 100만 명 이상이 어제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에서 반중 시위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받는 람 행정관. 범죄인 인도법 논의 무기한 중단한다. 일단 철회를 한 건 아니고요. 보류를 한 겁니다. 계속된 시위에 한밤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중단 정도 갖고 안 된다. 아예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주축인 시위대, 법안 완전 철회, 그리고 람 장관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단순히 이 송환법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분노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홍콩인 분노를 키운 건 시진핑 비판책 낸 5명 실종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이 책을 준비했었는데 책을 내지 못하고 관계자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아래 지금 제목이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출판사, 서점 관계자 등 중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직도 실종 사태랍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법을 계기로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협받는 홍콩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咁多人去企出嚟啦，咁其實就係好明顯嘅訴求啦，咁就係要求撤回惡法啦，問責官員係要下台啦。Discontinue our protest towards the government unless we can see the withdrawal of the bill. 네, 박성진 기자. 네. 오늘 보니까 패널 내부 소개도 제대로 못 드렸고요. 갑자기 속보 영상이 들어오게. 박성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홍콩에는요, 2014년에 이른바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우산혁명은 결국은 진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 5년이 흐른 지금 다시 그에 준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결과를 맺을까요? 지금 여러 곳에서는 이제 진단하기 일단 홍콩 시민들의 승리로 일단 진단이 내렸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또 이게 최대 피해자가 시진핑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중국 정부가 지금 주변 여건이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홍콩 민주화 이 시위로 인해 가지고 대만까지 가세해 가지고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좋을 건 없거든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봤을 때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범죄인도 협정, 소위 송환법을 접었다고 보기에는 일단은 접었지만 다시 펼칠 겁니다, 분명하게. 철회는 아니고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 중국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만만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좀 결이 다른 얘기 좀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우리 고구려 역사, 만주 역사까지 전부 이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게 더욱더 지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제가 만나본 역사적 학자들과 역사 교수들의 우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 서남 공정, 또 서북 공정 이렇게 예. 해가지고 티벳이라든지 신장 지구까지 이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세련된 방법으로 할 뿐이지 또 언젠가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홍콩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지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일국 양제 체제가 지금 50년 동안 이게 199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히 고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 홍콩 시민들과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047년이 되면은 완전하게 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이제 홍콩 시민들 입장이고 그 전까지는 고도의 자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국 정부는 47년까지 이 소프트 랜딩, 소위 점진적으로 중국화 시킨 다음에 완전하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때마다 중국 당국은 살짝 양보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관철시키는 모습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분석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분석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요. 사실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홍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감시가 대단한 걸로 그동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시를 패서 어떻게 저렇게 대규모 시위, 어제 같은 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런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을까? 그 부분을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넘겨주세요. 다음 기사. 이쪽입니다. 자, 현금 쓰고 마스크 쓰자. 홍콩 정부 감시 피하려 시위대는 흔적 지우기를 했다. 현금을 쓰게 되면요, 신용카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은 각각 그 쓴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쓰면 모릅니다.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참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신분 노출을 우려해 SNS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SNS 앱을 다 지웠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최근에 뭐 중국이 AI 뭐 기술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SNS가 점점 발달할수록 이런 감시 체제가 더 강화할 거다는데 홍콩 시민들 이번에 시위에 참가한 분들은요 SNS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런 민주화 시위를 보면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람들끼리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만큼 감시를 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자, 이런 모습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를 수 없죠. 사실 그 벤츠 S600 시리즈를 타다가 그리고 뭐 BMW 7 시리즈를 타다가 국산 경차를 갑자기 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타기가 매우 힘들겠죠.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막 눌러서 갑자기 확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산 경찰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여유가 있지만. 10 중에 9명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던 홍콩 사람들이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를 갑자기 들이대서는 중국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를 홍콩 사람들이 욕망을 억누르고 그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시진핑의 중국도 홍콩 사람들의 저러한 태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시진핑이 항복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진핑은 계속해서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를 계속 홍콩에 억압을 하고 강제를 하겠지만 홍콩인들은 중국의 그것을 받아들이기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에도 표시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점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경험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인간 본능을 꺾었던 어떠한 압제 권력도 없다. 솔직히 저희 대한민국 헌정사만 봐도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긴 유신 체제를 갖지만 결국 우리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갈망을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민주화를 갖던 그러한 것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도 결국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민주화 과정을 보면 몇 차례 큰 혁명과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몇 번을 거쳐 결국은
관철을 시켰는데 홍콩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진압에 나서는 건지 하여튼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고유정과 관련해서 범행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범행 동기를 알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먼저 서울신문 기사부터 보시죠. 고유정이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진술했는데 그게 유족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답니다. 전 남편이 아이 문제로 무시해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전 남편, 그러니까 아이 문제에 뭐가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술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아이 만날 수 있는데도 법적 조치를 취해 뭐 그랬다. 그리고 양육비 매달 안 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러나 이 유족 측, 전 남편 측은요. 밀린 양육비 일시불로 보냈고 그리고 우발 범행 주장하는 것이다.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마리는 아이 문제가 뭔가 답을 말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아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쪽 화면을 좀 봐주시죠. 이렇습니다. 현재 고유정의 아들 이름은요. 전 남편의 성을 딴 강 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고유정이 제주로 건너가서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아이와 함께 갔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제주의 한 놀이방에 뭐 이렇게 맡기는 걸 알아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강모모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 남편의 성을 따서 아이를 썼습니다. 현 남편 성씨. 뭐 저희가 좀 뭐 개인정보청에서 그걸 가렸습니다만 강 씨가 아닌 다른 성으로 아이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허위 기재가 됩니다. 아이의 이름이 실제 이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고유정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는 지금 현 남편의 성을 가진 아이여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범행 동기의 실마리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대진 변호사. 네. 이 내용은 유기찬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범행 동기가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 범행 동기에 마땅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 이제 살인과 저런 동기가 등치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런 걸로 볼 때는 아들을 뭐 현재 재혼 가정의 그 성을 따서 재혼 가정의 남편의 성을 따서 그 가정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볼 단초는 되죠. 그런데 저 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친부죠. 전 남편의 의견을 묻긴 하지만 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의견을 물을 때 아무래도 남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그게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의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 동기로는 적합치 않고 또는 뭐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사적인 문제가 분명히 엮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고유정 저분은 아마 살해 동기를 양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지 않나. 특히나 이제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 시각이 정확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문자 보낸 시간이 남편 휴대폰, 사망자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보낸 시간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정당방위 주장을 해도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요 정황 어떻게 보세요? 이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다른 성으로 기재했다라는 부분. 일단 그 고유정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살해하는 동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본인이 바라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혼한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완벽한 재혼 과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방해가 되거나 예.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그런 범행 동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예. 아마 이런 그런 감정에 대한 방증이 예. 아마 그 이름을 적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온 아이 같은 경우 성이 안 바뀌면 예.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면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불편해하거나 좀 이렇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은 초기에는 뭐 커다란 뭐 이렇게 결정적인 정황이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동기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계속 나왔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서 뭐가 수사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유정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좀 엉뚱한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그 기사가 좀 있어요. 이쪽입니다. 고유정 관련 허위 사실 확산되고 있다. 애꿎은 제3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뭐 렌터카 업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목을 받은 그 렌터카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관계가 없는데 괜히 여기에 이른바 이제 엮여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손해의 피해자들은요. 그리고 뭐 전 남자친구가 실종됐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역시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피의자 가족 신상 털기 돈 얹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언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피의자에 대한 거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나가서 엉뚱하게 퍼지면요.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일파만파 파장이 커서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YG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BI 마약 무마, 경찰, YG 유착설. 또 유착설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설. 무슨 일만 터지면 유착설이 나와요. 그만큼 어떤 사건이 개운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또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 YG 의혹 3가지 쟁점이다. 첫 번째 쟁점은 유착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 부실 수사. 이것도 유착과 관련됐겠죠. 유착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부실 수사의 이유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공익 제보자가 있죠. 그 기혁 씨 마약 전달 투약 진술했는데 신문 조서에 뭐 누락됐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요. 양현석 전 대표가 회유를 과연 했느냐. 뭐 더 나아가 협박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전단팀을 꾸려서 범법 행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양씨 소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꼬리문 마약, 꼬리 끊기 봉합, 추락 자초한 양현석과 아이들. 엎친 데 덮친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버닝썬에 이어 요번에 마약 관련 파문까지입니다. 그동안 뭐 마약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연예계에서는 이렇답니다. 터졌다 하면 YG다.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꼬리 끊기만 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터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추락을 자초한 양현석과 아이들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실 편집이요. 네. 조기에 어떤 정리나 어떤 막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YG는 개인 기업이 아니고 상장 기업인데 예. 양현석 씨가 저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좀 부도덕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예. 결국엔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예. 결국 주주들을 배신한 것인데 결국에는 자신의 관리도 못했지만 예. 자신의 회사 소속 구성원들이 저런 추문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것을 방치하고 방기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지경이 왔고 저렇게 많은 피해를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예. 구성원들 그리고 주주들에까지 해를 끼쳤고 그리고 해외의 많은 투자자들까지 실망을 끼쳤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분이 지금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지만 저것을
그냥 사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예, 예. 그것을 위해서 대단한 수습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 꼬리 자르기, 자신은 빠지기 예. 이런 부분에서 결국 여기서 YG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어. 의문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경찰도 저러한 큰 기업에서 예. 저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범죄 정보를 파악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그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예.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맞았는데 예. 계속 저렇게 부풀리고 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손을 대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것이 아닌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책임 소재가 많은 부분이 있다. 지금이라도 예.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예. 그 모든 혐의자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지금 또 자기는 모르겠다. 이것은 뭐 제대로 그 알 수 없었다. 이런 예. 식의 변명을 일관한다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유착설이 제일 심각할 수 있어요. 또 불거진 겁니다. 유착설.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면요. 정확하게 밝혀내면 됩니다. 과연 진짜 유착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누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내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에는 심상치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불거지거든요. 유착설이요. 이번에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당이 다시 쪼개지는 건가요? 지금 뭐 탈당 얘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홍문종 탈당 선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재부상했다. 홍문종 의원이 탈당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당 쇄신에 걸림돌 되나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계파 갈등 부각에 황교안 대표 최근에 청년, 여성 뭐 이런 관련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외연 확장 노력으로 보이는데 이 노력이 뭐 가려질까 뭐 당내에는 걱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일단 봐주세요. 공천 탈락 몰린 친박 무슨 움직임이 있다. 요 빈칸으로 했죠? 요 빈칸은요. 패널 네 분께서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패널 네 분께서 워낙 한방 있는 분석력 갖고 계신데 요 빈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들까? 뭐 기사를 보시면 힌트가 있지만요.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문종 한국당 탈당 공식화, 박 전 대통령 모시고 총선을 치를 것이다. DK 의원들, 민심은 반문연대인데 언제까지 박 전 대통령 팔 거냐 이런 비판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범보수 진영에서는요. 강성 친박들이 나가면 오히려 보수 대통합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홍문종 의원이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서 이런 탈당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도저히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할 길이 없어서 저라도 죽어서 낱낱이 이들이 잘못한 것을 고해 바치고 저라도 자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위대한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찬가의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당을 여러 번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한국당이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애국 시민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게 놀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러면 오늘 뭐 탈당을 하고 뭐 새로운 당을 신당 얘기도 있고요. 뭐 다른 당, 기존에 있던 다른 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탈당을 한다. 그리고 과연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동반 탈당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지금 관심 사안이에요. 공천 탈락 몰린 친박. 무슨 움직임.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을 했는데 과연 이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네 분 의견 차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집단연대. 그러면 집단연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홍문정 의원의 이 탈당 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다 2008년도에 있었던 18대 총선 예. 당시 친박연대의 그렇죠. 추억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의원 한 명이 미리 나가가지고 예. 참주인연합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어가 창당을 예. 했다가 예. 그 위에 MB 정부 당시에 이제 그 공천에서 다 탈락한 친박들이 대거 집합해서 이 예. 친박연대라는 가칭 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14석을 그때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기서 나왔던 게 빅텐트론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합류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당에서 핵심 세력을 구성하고 세력을 확대했던 그 추억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버리지 않지만 아마도 좀 이따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천이 만약에 탈락된다. 그러면은 집단연대를 언제 할 수 있겠다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집행부에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집단연대 움직임은 수면하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집단연대라고 지금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성민 기자께서는 홍문정 의원 탈당이 단순한 미풍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탈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풍으로 소위 예.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태풍으로 발전할지 봐야 되는데 과거 18대 총선 당시하고는 예.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대중적 지지도라든지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 맞지 않게 어떤 대중적 지지도 인기도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홍문정 의원이 원하지 않던 간에 이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르다 그때하고는. 자,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 지금 친박이 대거 공천에서 배제될 지금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얘기가 예.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대탈출을 하되 이제 돌아오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탈출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가 나눠져서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예. 통합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친박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보수의 대통합이 아니라 일단 내가 공천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대탈출을 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서 다시 들어오자라는 생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홍문종 친박 모 인사의 예. 언급을 들어서 예. 홍문종 의원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간 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그 친박들도 설마 내가 배제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추고 있는 거지. 나중에 현실화되면 막상 배제가 될 경우에는 막상 배제가 되면 지금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대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각자 도생 움직임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네요. 과거에 친박이라고 일컬어질 분들은 있었는데요. 예. 현재 친박 범주에 포함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당의 주류, 이걸 친황으로 표현하기는 좀 뭐해도 주류에 이미 다 포섭이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이제 물론 선거법 개정이 되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대한애국당 또는 다른 당으로 창당이 돼서 그 해당 당이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렵다. 비례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비례의원에 포섭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가실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문종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예. 재판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에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각자 도생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인데 이게 일단 뭔가 나간다는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데 대탈출, 각자 도생. 그럼 윤기찬 변호사는 대탈출과 각자 도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각자 도생은 이제 어떤 집단적 행동 이런 게 아니고요. 각자, 그러니까 친박이 해체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흩어져서 친박이라는 나간다. 범주에 이런 그 집단 세력은 없다. 나가서 뭘 이렇게 뭉치기는 어렵지만 그렇진 각자 그냥 흩어져 나가는 것 뿐이다라는 거네요. 예전처럼 친박연대처럼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거출한 대선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께서는 친박당 합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네, 결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자기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국당에 남겠지만 공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죠. 어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하고 오후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있어요.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당에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께서는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이번에 홍무정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공화당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당의 이름을. 결국엔 저는 다음 총선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노스텔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표를 획득하려는 그런 전략을 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이러한 틈새가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치란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 있게 볼 대목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진 않을 거다. 결국 공천의 향방 그리고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갈이법을 보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각각 다시 한번 화면에 좀 잡아주죠. 네 분 답을 보면 최영철 의원은 친박당 합류, 윤찬 변호사는 각자 도생,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 그리고 박성진 기자는 집단 연대입니다. 답이 다 다르네요.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박근혜 신당 움직임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근접한 게 최영철 편집위원의 친박당이 좀 근접했고요. 내용상에 따라서는 박성진 기자 집단 연대도 요 맥락과는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신당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언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국방에 관한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자, 기사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삼척까지 온 북한 어선. 그런데 군은 왜 몰랐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NLL 북방 한계산을 넘어서 150km 남쪽으로 표류를 했어요. 근데 몰랐답니다. 구조를 했습니다. 군경 해안 감시망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 한라인 통항 구조 요청을 안 했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이런 게 어선이 북한 어선이 넘어오면 우리 보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km나 떠내려왔는데 이걸 몰랐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군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북한 어선 삼척 앞바다까지 150km 표로 군은 까맣게 몰랐다. 군 소형 목선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성진 기자. 군 쪽 얘기 좀 잘 아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통상 바다는 이 육군, 해군, 그리고 해경이 3중으로 지킵니다. 레이더요. 육군 같은 경우는 3km 반경을 열영상 탐지 장비라든지 육지에서 보는 해안 레이더라서 보고요. 해군이나 해경은 또 자체적인 레이더 가지고 보는데요. 핵심은 저게 몇 톤이나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게 바다는 굉장히 광활한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육지하고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톤수가 작고 목선일 경우에는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서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링거 가방입니다. 메디테디란 이름의 이 인형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살 소녀 엘라가 만든 링거 가방인데요. 지병으로 7살 때부터 정기적으로 링거를 맞아야 했던 소녀는 두려움을 아이디어로 극복했습니다. 귀여운 인형으로 수액이나 혈액 봉지를 가리는 거죠. 또 엘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 가방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는데요. 여러모로 참 기특한 소녀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안전모 미사입니다. 미사에 베일 대신 안전모가 필요한 이곳,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화재 발생 2달 만에 첫 미사가 열렸는데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성모 마리아 예배당에서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30명 정도만 참석했고 일반 신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미사에 참여했는데요. 한편 노트르담 대성당의 일반 재공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영구 보존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화.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생화를 본뜬 조화를 제작하거나 리본만 띄어 보관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남북 관계의 상징성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상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북측의 관례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링거 가방입니다. 메디테디란 이름의 이 인형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살 소녀 엘라가 만든 링거 가방인데요. 지병으로 7살 때부터 정기적으로 링거를 맞아야 했던 소녀는 두려움을 아이디어로 극복했습니다. 귀여운 인형으로 수액이나 혈액 봉지를 가리는 거죠. 또 엘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 가방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는데요. 여러모로 참 기특한 소녀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안전모 미사입니다. 미사에 베일 대신 안전모가 필요한 이곳,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화재 발생 2달 만에 첫 미사가 열렸는데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성모 마리아 예배당에서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30명 정도만 참석했고 일반 신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미사에 참여했는데요. 한편 노트르담 대성당의 일반 재공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영구 보존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화.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생화를 본뜬 조화를 제작하거나 리본만 띄어 보관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남북 관계의 상징성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상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북측의 관례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